뇌쓰레기, 브레인 롯, 인삭, 손절하거나. 폐삭, 손절 컬처, 캔슬 컬처. 맞아요. 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맞다니까. 이미 내가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뇌썩음이 아닐까. 이 질문을 한번 안고 올해를 살아가 보면 좋겠다 하는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024년 대표 키워드였던 뇌썩음 기억하시죠? 현대인의 디지털 피로와 과잉 정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뇌썩음을 넘어 뇌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는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장동선 뇌과학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에 박사님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 달성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큐브님들, 저희 구독자님들 50만 돌파했습니다.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50만 돌파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골드 버튼 향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같이 먹어야죠. 스태프님들도 다. 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네. 2024년 옥스포드 사전이 선정한 키워드 뇌쓰레기, 브레인 롯. 그렇죠. 네. 뇌썩음인데 특히 박사님은 뇌과학자시니까 이 단어가 더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 뇌가 구성하고 있는 세상은 내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어떠한 기사를 읽고 어떤 뉴스를 읽고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들로부터 얻느냐 자체가 네. 나의 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뇌가 품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이 극단적으로 작아져 있으면 단기적으로 사고하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정보를 담을 수 없는 그 뇌가 극단적으로 좁아져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뇌가 세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고인물 자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게 될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짚고 있는 핵심이 아닌가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뇌썩음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뇌썩음이라는 게 내가 아는 정보, 내가 보는 것에 막 갇혀서 있는 거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언제 생겨날까요? 호기심이 있을 때? 맞아요. 궁금한 게 있을 때 생겨나죠. 근데 그 궁금함은 또 어디서 생겨날까요? 관심? 뭔가 알고 싶을 때? 모를 때? 모르는 걸 알고 싶을 때? 되게 정확해요. 맞아요. 무언가를 스스로 모른다는 걸 알면 그걸 알고 싶어지는 게 호기심이고 궁금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이 없고 궁금증이 없을까요? 이미 내가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뇌썩음이 아닐까. 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이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걸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가정돼야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나누는 기준도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은 사실 모든 질문이거든요. 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가정을 하지 않고 정말 모르니까 순수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의 뇌는 세상의 정보를 어디까지 담을 수 있나요? 이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뇌의 10%만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더 많은 퍼센티지의 뇌를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어떤 남자가 판사 앞에 불려가서 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을 해주세요. 근데 남자가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못합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라는데 판사님께서는 아내를 때리는 일을 그만두셨습니까? 예라고 하면 때렸었는데 그만뒀다라는 충격적인 말이 되는 거고 맞아. 아니요라고 하면 여전히 때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왜 생겨났을까요? 질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이 거짓말을 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가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일부 사례에서 뭐 답정너 같은 질문은 하지만 정확해요. 답은 정해져 있는. 진짜 안 좋은 질문이 답정너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해줘예요. 대표적인 뇌썩음이 아닐까. 사실은 내가 어느 분야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 질문들이 생겨나요.
근데 내가 질문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내 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제일 쩔은 시기가 농담처럼 학부 졸업하고 이제 한 대학원 이제 석사 정도 졸업했을 때 제일 자신감이 장동선 나오라고 그래. 나도 이거 수업에서 다 배운 거거든. 뇌과학 나도 말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이 쩝니다. 공부를 한 10년 더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전문가 소리는 듣는데 나 혼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박사라는 거 겨우 땄지만 솔직히 솔까말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조금이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를 알게 돼서 임포스터 증후군이 오면서 나 박사 맞아, 나 알고 있는 게 있나, 나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막 이렇게 내가 오히려 작아지는 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모르는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제 어느 순간 다들 교수님 이것도 알다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은 또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기가 오긴 하는데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 장동선 나오라고 그래. 실제로 질문을 할 때 호기심을 가지고 그때 뇌에선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는 네.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거 외워야 돼 읽은 거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질 때 뇌 안에서의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는 인지 능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거의 30% 정도 향상이 돼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니까 도파민 분비도 더 많이 돼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재밌어 하거나 즐거워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오, 너무 재밌다. 왜냐면 여기서 도파민 하면은 막 쇼폼 이런 걸로만 얻을 수 있을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보상으로 나오는 도파민인데, 요거는 한 번 재밌고 다음번에 요거보다 더 자극적인 또 선정적인 뭔가가 나와야 재밌지, 안 그러면 더 재밌지가 않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돼도 도파민을 받아줄 수 있는 도파민 수용체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신경 적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반면에 내가 깊이 몰입해서 무언가 찾아낸 답에 나오는 보상, 그 도파민의 분비는 이건 오히려 내가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가 잘 되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또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새로운 질문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나 혼자 내 안에서 아무리 쥐어짜내려고 한다. 네. 아무리 새로운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 질문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새로운 질문을, 답이 없는 질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명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뇌와 뇌를 연결해야 돼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저런 질문을 하지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받아줘야 돼요. 세종대왕께서 평생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 아이디어가 많고 알고 있는 게 많은 분인데 항상 먼저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쭉 여러 개의 질문을 듣고 나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새로운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을 활용하는 능력이 좋았다. 그래서 뇌와 뇌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더 막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기사들이 할 때 빨리 배워 써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기술을 통해서 뭘 해보고 싶은지 여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봐도 되겠네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되게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주변에 보면 챗GPT 써봤는데 별거 없던데? 왜 별거 없냐? 내가 얘한테 질문해본 거나 아니면 해보라고 시킨 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나에게 주는 답의 수준도 다른 거죠. 반면에 오히려 대박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이런 것도 답을 하네. 마치 거울처럼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되게 좋은 툴이 되기도 하고 별거 없네 라는 반응을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박사님 워낙 인공지능 관심 많으시니까 또 호기심도 많으시잖아요. 나 인공지능한테 이런 질문 했을 때 되게 재밌었다, 기억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의식이 있는지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인공지능과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논문 보면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줘야 된다, 인공지능의 권리를 챙겨야 된다, 이런 무브먼트가 과학자들 철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SF 영화가 현실에 가는 그런 느낌. 정말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뇌과학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전공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와, 이거는 인간의 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정말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지능이 높아지게 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방법은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나보다 낫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생산하는 것도 공장을 만드는 것도 모든 거를 자발적으로 내어주게 만들도록 심리적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시나리오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더 무서운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SF 영화가 현실에 가는 그런 느낌. 그 김기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의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딱 떠오른 말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말했던 인간다움이 인공지능을 툴로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정권마저 인공지능한테 주지 말아라.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계속 결정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점점 트렌드가 나랑 안 맞으면 인삭, 손절하거나 폐삭. 어떻게 보면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거나 손절 컬처, 캔슬 컬처.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나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신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다. 그럼 일부러 조선일보 찾아내고요. 오. 제일 무서운 순간은 두 신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 같은 세상입니다. 무서워요. 내가 젠더건 종교건 어느 쪽 얘기를 많이 읽었다. 나 동의하지는 않아. 뭐 이렇지만 특정 정보만 보게 되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뇌에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세뇌가 그릇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저런 얘기 어떡하지? 화가 나요. 그래도 지우거나 인삭, 폐삭하지 말고 너는 내 세상의 그릇을 넓혀주는구나. 내가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을 넓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세상에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절 컬처, 캔슬 컬처.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다양성이고 여러 뇌가 함께 결정을 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본이기도 하잖아요. 야, 저게 맞대! 라는 소문 한 번만 돌아도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요. 그 소문에 의거해서 그게 맞대! 라는 쪽으로 결정이 몰립니다. 그것이 저는 근본의 문제가 아닌가.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다양성을 가진 포용과 연결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해보고 싶은데 마음이 안 열려요 이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분들은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나도 이상해. 다 미쳤어. 나도 이상해. 모두 미치자. Everyone go crazy. 그럼 오히려 또 다양성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게 막 미친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정신병원에 넣어요. 저 사람 미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미쳤고 다 미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지만 말자. 박사님 딱 말씀하니까 저 갑자기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이라는 노래가 그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이 미친 세상에 넌 행복하길 바래라는 노래거든요. 네네. 갑자기 그 노래가 엄청나게 생각이 나네요. 솔직히 좀 요즘 미친 세상 맞죠. 그리고 세상이 미쳤다는 건 뇌가 미쳤다는 거고 미친 뇌가 많다는 거고 미친 뇌가 많으니까 미친 세상이 되는 거죠. 제가 약간 크레이지 브레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새해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잖아요. 이 질문을 한번 안고 올해를 살아가 보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나의 질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나의 질문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질문에 마음이 동하는가게 아마 내가 꽂히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질문이 사소할 수도 있어요. 네. 어디 가야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럼 거기서 질문이 질문의 꼬리를 물게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바꿔볼 수 있는 거고 결국 나는 어떤 게 특별하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질문들의 핵심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로 귀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많이 피해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가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질문보다 남을 많이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도 현위치가 중요해요. GPS가 내가 현위치가 어딘지 잡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딴 사람들이 멋진 목적지를 입력을 해도 길이 안 나옵니다. 근데 길이 나오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에 대한 방법 중에 5가지 Y 기법이라고 맞아요. 5Y 기법. 맞아요. 5Y 기법. 나의 현위치, 나의 현주소를 알고 내가 어떤 질문에 꽂히는지, 어떤 질문에 끌리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그리고 때때로는 아픈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핵심을 건드리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돕는 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친구가 저희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너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던 어느 순간에 아무
아무도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왈칵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 하려고 했을까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던 어떤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되게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아픈 질문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 뭔가 이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돼서 사실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질문이 또 내 아픈 곳을 건드리는가가 또 내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정말 내가 어떤 질문에 끌리는지 혹은 어떤 질문이 나에게 유독 아프게 다가오는지 여기서 나의 또 현 그것도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특히 한국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나는 한 달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명에 7명이 넘었던 어떤 통계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어렵구나, 다들 외롭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질문들을 또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외로운가? 나는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트 휘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이제 Song of Myself라고 나의 노래라는 시집을 썼어요. 봐봐야겠다. 나는 모순된 존재인가? Do I contradict myself?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지만 괜찮아. 내 안에는 겹겹이 수없이 많은 세계들이 존재하니까. 세상에 비춰질 때는 일부만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무너지거나 그 모습을 누군가가 뭐 상처냈을 때 마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도 받기도 하는데 괜찮아. 우리는 되게 많은 수없이 많은 세상을 품고 사는 존재야. 정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아까 그 시에서처럼 모순적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모순, 다른 사람의 입체성도 인정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멀티버스 영화 시리즈 좋아하거든요. 요즘 한동안 되게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마블에서.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게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세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꺼내줄 수 있는 게 그 세상을 물어봐 주는 거고 질문해 주는 거기도 하죠. 그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작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이제 마인드 SOS 그리고 미래타운 공동체 두 프로젝트 런칭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50만 곡 달성하셨으니 네. 올해 2025년에는 좀 어떤 활동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지. 제 개인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좀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마인드 SOS라고 하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무브먼트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던지면서 일단 집단지성의 어떤 무브먼트가 형성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개인보다 공동체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저희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N 더 좋은 질문들 많이 하시고 좋은 분들과 많은 연결들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별쌤하고 네. 한글날 행사하면서 배운 건데요. 오, 네. 세종대왕의 수많은 신하들 중에 네. 엄청 아직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신하가 한 명 있었대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전하 아니디옵니다. 전하 이건 아니옵니다. 너무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이 신하의 이름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래요. 그 신하의 이름이 고약해라고. 진짜요? 아우 고약해. 또 반대야. 또 다른 질문을 하네.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도 이 고약해라는 신하조차도 그래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라고 경청을 하셨다고 해요.